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디자이닝을 맡은 김지용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디자인 테이블을 오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다양한 빅테크 제 회사들의 그 실리콘밸리 이야기 같은 것들을 전해드린 걸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빅테크에서 시작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굵직굵직하게 이직을 하시면서 바로 뭔가 실리콘밸리 생활에 적응을 하셨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모신 분은 한국에서 그 미국으로 넘어간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거쳐서 지금은 아마존에서 재직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현재 UX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계신 최석훈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석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가볍게 앞쪽에 그냥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AWS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최석훈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사실 석훈님과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려고 링크드인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회사를 다양하게 겪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서도 보면은 한국에서도 디자인 생활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부터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한국에서 디자인 커리어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셨는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국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첫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휴맥스라는 회사였어요. 거기서 UI 디자이너로 제가 GUI 디자이너죠. 일을 3년 반 정도 하다가 미국을 넘어가야 되겠다. 네. 확신이 들어서 잠깐 경험을 하고자 미국으로 갔는데 아직까지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이제 그럼 미국에서 일한 지 한 몇 년 되신 거죠? 2014년에 제가 미국에 갔고요. 2014년 말에. 그리고 지금 그럼 8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네요. 이게 방금 말씀 주실 때 한국에서 이제 커리어를 휴맥스에서 이어나가시다가 어떤 확신이 들으셔서 넘어가셨다고 했는데 그 확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한국을 떠나서 3, 4년 차 정도 되면 자신의 미래나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질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네. 한 번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터진 거예요. 사고가 터져서 그걸 수습을 하고자 우리 팀과 다른 팀 몇 개의 팀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장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한 부장님께서 미팅 시작 전에 네. 저희 팀 부장님한테 하는 말이 이 부분만 수습을 좀 그쪽에서 맡아달라.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네. 우스갯소리로 나는 아직 아이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와. 맡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 사건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다음에 제가 항상 그 미국에 대한 영어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영어를 쓰는 영어권이었는데 보통 프로덕트 매니저가 그런 거를 다 트랜슬레이트 해서 이메일 보내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적인 이야기를 영어로 제가 쓰고 물론 번역기를 많이 썼죠. 그래서 이메일을 다이렉트로 보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트 매니저가 저를 아예 미팅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컨퍼런스 미팅에. 네. 그래서 컨퍼런스 미팅은 사실 제가 번역기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응을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랑 개발팀 팀장님, 부장님과 또 몇 분의 그 사원들 같이 들어갔는데 개발자들이 전부였고 디자이너 저 혼자였어요. 그럼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토익, 토플 리스닝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두바이였기 때문에 발음도 너무 어렵고. 근데 제가 믿고 있던 부장님은 핸드폰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고 계신 거군요. 네, 핸드폰 보면서 핸드폰 넘기고 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팅이 딱 끝났는데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피드백이 왔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넘기던 부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딱 해주시더라고요. 집중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와. 네. 화면을 보지도 않고 있었고 네. 근데 다 정리해주면서 디자인 쪽은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는 거 맞죠? 하고
넘어갔는데 그 부장님이 회사 내에서도 일 잘한다라고 소문난 부장님이셨어요. 오. 제가 그 두 번의 사건을 겪으면서 네. 그 당시에 대리가 되기 바로 전이었는데 그럼 나는 10년 후에 부장님의 연차가 됐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일에 도전을 하려면 일단 영어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럼 영어를 좀 배우러 가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언어적인 동기가 되게 강한 거였네요. 예. 그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미국을 가고 싶다라는 막연한 계획을 세웠는데 학교를 다 들어가자니 제가 이미 회사 생활을 3년을 넘게 했고 대학원 같은 걸 가자니. 네. 예. 그러면 대학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쵸. 제가 갔다 돌아왔을 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가 이렇게 개런티 된 것도 없고 그러면 짧게라도 어학연수라도 갔다 보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 과정을 생각을 하고 어학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래 후임이 한 명이 들어왔었는데 네. 그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뉴욕에서 교환학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 계획을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번 인턴십을 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인턴십 하면 제가 실제 실무도 경력이 깎이지 않을 거고 그쵸. 영어도 배울 수 있을 거고 그때부터 미국에 가는 결심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고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턴십 기회가 있는 회사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게 저한테는 이제 동기였고 그게 이제 제가 미국 가게 된 시작 포인트였던 거죠.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보통 방금 언어적으로 영어를 못 하시는 상황이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학연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네. 언어 준비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단 인턴십에서 들이받아보자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랬던 거죠. 이유는 저는 사실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은 일이고 제가 영어를 못해서 당하는 불이익도 있을 거고 그건 내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못 갔을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 좀 더 커리어적으로도 하려고 대학원도 생각을 하면서 토플 공부도 하고 토익 공부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혹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영어가 너무 안 되고 안 늘고 근데 일을 하는 도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토익 점수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오셨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나온 게 650이었어요. 상당하신데요. 네, 650이면 토익 점수를 650이면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외국인들 상대로. 그렇죠. 왜냐면 긴장도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인턴십을 가면 그래도 인턴이니까 이해를 해주겠지. 그리고 그런 불이익이 있다 한들 내가 쫓겨나기밖에 더 하겠냐. 그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떠나게 됐던 거죠. 이거는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약간 용감한 시도 아닌가요? 그렇죠.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른다고 갔던 거죠. 아니 근데 갈 때 그러면 아까 인턴십 회사를 알아보고 계셨잖아요. 네. 뭔가 발견을 하신 거죠? 뭔가 그런 기회를 주는 곳들을. 네, 이것도 되게 제가 스스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네. 저는 이제 구글에 서치를 한 거예요. 네. 뉴욕에 있는 디자인 에이전시 아니면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인턴십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을 찾아서 아직도 기억나요. 엑셀 시트에 제가 60개 정도의 회사를 나열을 했어요. 60개. 그때 그냥 뭐 구글에 뉴욕 뭐 디자인 인턴십 이렇게 친 다음에 네. 쭉 찾아보는 건가요? 네, 그냥? 맨하튼 안에 있는. 근데 그 6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그 한국은 공채라는 개념이 있는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인턴십 기회가 많이 오픈돼 있었어요. 60개를 제가 정리를 하고 회사 위치, 회사 내의 그런 대략적인 문화, 규모 다 정리를 60개를 한 다음에 이메일을 거의 한 2주일에 걸쳐서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를 제가 동일한 포맷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네. 성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하나하나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메일을 써서 지원을 했었던 건데 네. 신기한 거는 그중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5개 정도 회사가 답변이 왔었어요. 5개요. 네. 어디에 지금 있고 질문들은 보통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비자가 어떻게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었는데 물론 그 중에는 돈을 주는 인턴십, 돈 안 주는 인턴십도 있었지만 저는 그거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저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아도 경험을 쌓고 오면 좋겠다. 이거 현실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돈을 좀 모아두셨다가 가셨나요? 네, 그 제가 회사를 3년 정도를 있었는데 그때 모아놨던 그 돈으로 1년을 갔다 올 정도가 딱 됐었어요. 딱 그 네, 퇴직금까지 쳐서.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5개 회사 중에 제가 답변을 다 보냈는데 제가 한국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 3군데는 답변이 안 오고 정확히 딱 2군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군데가 먼저 인터뷰가 잡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뷰 날 핸드폰을 제가 분실해 버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 인터뷰를 못 봐요. 와, 그냥 완전 미스드콜로 날리신 거예요. 그럼. 네. 와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컨택을 했는데 네. 핸드폰을 찾고 컨택을 했는데 이미 그쪽에서는 저한테 신뢰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다음 회사에 컨택을 했는데 그 회사는 신기하게 한국에도 오피스가 있었어요. 네.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은 아니고 조그만 디자인 에이전시였어요. 그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5개 회사 중에 2개만 연락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2개가 사장님이 한국인이에요. 나머지 3개는 미국인이 사장인 회사. 이건 되게 지금 진짜 현실적인 얘기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쪽 한국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보게 됐고 물론 영어로 인터뷰를 받겠죠. 한국인 사장님이어도. 그렇죠. 엄청 준비했죠. 영어 인터뷰에 대해서 예상 질문들, 답변들 엄청 많은 스크립트를 써놓고 달달 외웠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여기서 미국에서의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들으면서 사실 궁금했던 건 보통 한국에서 특히 UX나 이제 인터페이스 쪽을 하신 분이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서부를 갈 것 같거든요. 네. 실리콘밸리, 네. 캘리포니아 쪽으로. 근데 지금 뉴욕을 맨해튼 N60개를 생각하고 뉴욕 쪽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네. 왜 그래서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2011년에 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행을 가는데 뉴욕으로 왔었어요. 네, 네. 정확히 일주일 좀 안 되게 있었는데 그때 제 느낌이 뉴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행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여기는 정말 한번 살러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이 아니고. 네, 왜냐면 여행지가 많기보다는 뉴욕은 제가 소나 이런 데를 돌아다닐 때 너무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경험해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나 그런 캘리포니아 쪽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려 한 번이라도 가봤던 뉴욕을 한번 가보자.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그 어도비 공모전에서 입상한 게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많은 친구들이 대다수의 친구들이 뉴욕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약간 그 전에 기억을 할 만한 뭔가 모먼트들이 다 있었군요. 순간들이. 네. 그래서 되려 저는 실리콘밸리보다는 뉴욕이 좀 더 친근하다고 느껴졌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네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좀 다르겠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넘어가는 걸 준비할 때 보통 회사를 저는 정해두는 경우를 꽤 많이 봤거든요. 난 뭐 구글에 가고 싶어. 아니면 그렇죠. 뭐 메타에 가고 싶어. 이런 그렇죠. 거.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한국에서의 미국 그 이동,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가는 이동을 보면은 난 영어를 해보고 싶고, 네. 그 내가 그 전에 가져왔던 그 기억들에서 내가 여기서 뭔가 한번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지. 어떤 회사를 타겟팅해서 저 회사 갈 거야라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제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신선하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큰 회사들이라든지 그런 목표를 잡기에는 너무 뜬구름 같았고 뭐 많은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꿈을 꾸고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약간 벽이 좀 있다고는 느껴질 거예요. 그럴 수 저도 있을 것 마찬가지였었고 네. 근데 단지 딱 그거 하나였어요. 영어가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 스스로 느낀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나에 대한 부족함, 커리어에 대한 그런 갈망이 저를 미국으로 가게 만들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인턴십이 된 그 회사로 이제 가셨는데 네. 뭔가 좀 고난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랜딩이. 와, 이거는 제가 네. 이런 걸 말한 적이 주변 사람도 많이 없는데 네네. 사실은 그 한국에 오피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한 달 정도를 거기서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동용 어플리케이션과 예. 아동용 책을 만드는 회사인데 AR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그 책을 찍으면 그 책이 애니메이션이 3D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북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픈해야 되는데 네. 한국에 사무실이 있고 몇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돕고 미국으로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도 그때 한국으로 방문할 예정이니 그때 마지막으로 파이널 인터뷰를 보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근데 구두로 파이널 인터뷰는 된다라고 들었죠, 저는. 네. 그래서 북컨퍼런스를 제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한 달 동안 그 일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았어요. 와우. 이거 그냥 이제 아무 보상도 못 받으셨다는 거죠? 전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오. 단지 제가 나중에 그걸 얘기했을 때는 가는 편도행 비행기 티켓을 회사에서 끊어줬는데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보 수습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한 달 일을 했을 때 네. 약간의 그런 신호가 있었어요. 아, 이 회사가 어떻게 나를 디자이너로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약간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꿈꾸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한테는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고 저도 한 달 동안 회사를 정리하고 한국 생활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갈 만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실제로 넘어가신 거죠, 미국으로. 그리고 그렇죠. 처음 도착해서부터는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 집도 구했어야 되고 그렇죠. 한국에서 많이 알아보고 가긴 했는데 네.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어디서 머물면서 제가 살 집을 찾고 그렇게 룸메이트 찾고 했던 건데 넘어가서 제가 계약을 하고 간 시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급이 그 당시 미국의 최저 시급이었어요. 아, 진짜 그냥 리터럴리 최저 시급. 네. 와우.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이나 보수가 없어도 네.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유 그래도 최저 시급이라도 주면 감사하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가게 된 거죠. 그 당시 시급이 그 9불이었어요. 9불이면 예를 들면 맥도날드에서 네. 알바를 해도 그거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와. 근데 저는 이제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게 됐던 거죠. 그럼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하셨던 경험들은 어땠나요? 참 신기하게도 한국인의 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악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랬었어요. 뭐 출근 시간이 9시인데 네. 출근하자마자 너무나 고리타분한 한국식으로 출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MSN이었는데 네. MSN으로 출근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1분이라도 늦으면 월급에서 까여요. 와. 와. 더 신기한 거는 사장 방이 따로 있는데 아이고. 사장 방에서 사장님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한 오후 5시쯤 되면 그때 나와서 네. 디자이너 한 명 그 원어원 미팅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뭐 10분 5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30분 이렇게 될 때도 있고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근데 그럼 디자이너가 예를 들면 8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걸리면 직급별로 가더라고요. 아이고. 마지막에 걸리면 제 퇴근이 8시 9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없었어요. 외국 직원은 한 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유학생들이 네. 대다수였고 유학생이니까 또 한국어가 더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많이 쓰게 되지 영어는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처음에 생각하셨던 갔던 이유의 일정 부분이 퇴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변화를 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비자를 다시 취소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어학연수를 가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어떤 점을 보강해야 내가 목표한 영어를 좀 공부할 수 있을까 봤는데 미국은 그 공짜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찾아서 회사 끝나고 6시 반, 7시부터 시작하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등록을 했고 무료로 제가 수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약간 뭐 ESL 스쿨 같은 건가요? 네. 그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네. 근데 그게 페이를 해야 되는 데도 있지만 네. 그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전문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정말 잘 돼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제가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하나를 찾았는데 거기서 무료로 영어 교육을 해주길래 등록을 하게 돼서 가게 됐던 거죠. 근데 많이 가진 못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사장님이 늦게 나와서 늦게 걸리면 네. 8시에 끝나기 때문에 하염없이 늦게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폭발을 한 거죠. 이건 너무 부당하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네. 일했던 것들이 그 기록엔 남아 있으니까 내가 출퇴근을 항상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네. 하고 제가 학원을 갔던 것들도 해놨고 근데 거기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그 미국은 법이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법을 찾아봤는데 인턴십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야근을 시키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맞아요. 맞네요. 네.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1.5배 그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가고 그 법적인 근거를 들이밀고 하면서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 돈을 달라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많이 일했던 거 보수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따지러 온 것도 아니고 저는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부디 6시 정시 퇴근만 보장해달라 앞으로. 제가 학교를 등록을 했는데 가야 되니까. 예. 근데 그때 돌아온 사장님의 그 말이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너 나 때문에 미국 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선 더 이상 비전을 볼 수가 없다라는 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때는 바로 제가 저 그럼 못 다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고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날 그만둔다고 하면 한 달 안에 다른 회사를 찾지 않으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럼 비자 문제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 인턴 비자라고 J1 비자인데 네. 그 비자는 제가 고용주가 없으면 한 달 안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돼요. 그래서 한 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벌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서 그때부터 인터뷰를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찾기 시작한 거죠. 혹시 어느 정도 그때 일했을 때였어요? 거기서? 6개월 정도 일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도 많이 버텼던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다른 회사를 찾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인터뷰 때 기회도 많이 없었고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터뷰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왜냐면 9시 출근 그리고 더 늦게 퇴근 인터뷰 보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휴가도 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아프다 뭐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핑계를 대고 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많이는 못 받고 한 5개 정도 봤어요. 네. 근데 그중에 뭐 4개 정도는 당연히 떨어졌고 한 회사는 저한테 이제 사전 작업을 요청을 했는데 제 실력을 검증하고 싶다. 네. 근데 양이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를 디자인을 해야 되고 로고도 뭘 해야 되고 뭐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 친구들이 이 회사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그렇게 사전 작업을 주고 네. 그거를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고용을 안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을 시켜놓고 사전 과제라고 거짓 그렇죠. 말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하기엔 너무 방대한 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그런 저희가 조언을 듣고 하지 않겠다 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찾아서 갔던 회사가 클릭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클릭 테라퓨틱스라는 회사. 네. 네. 운이 좋았던 게 저를 처음 인터뷰를 받던 매니저가 네. 페이스북에서 인턴십을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라서 음. 좀 크리에이티비티를 좀 봤어요. 그래서 뭐 언어적인 것들도 인내심 가지고 들어주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3번, 4번 정도를 보고 제가 합격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됐었던 게 비자였어요. 저는 인턴십 비자였고 네네. 6개월을 일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길게 일해야 1년밖에 일할 수 없었는데 인턴십 비자는 보통 그 한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어느 정도예요? 학생일 때 인턴십 비자를 받고 가면 1년을 일할 수 있고 1년. 저처럼 경력이 좀 있다가 갔잖아요. 그럼 1년 반 일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1년 반이군요. 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랬고 네. 그래서 제가 맥시멈 일할 수 있는 게 1년. 이미 6개월 일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인턴십 비자잖아요. 네. 그럼 전 정식 직원이 아닌 거예요. 계속 인턴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받는 보상의 금액이 달라지죠. 네. 근데 제가 인터뷰를 보고 붙은 거는 정직원 자격으로 됐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저희 비자에 대해서 물어보니 거기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클릭테라퓨렉스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는 전원 직원이 8명밖에 안 될 정도 작은 시드 레벨의 스타트업이었어요. 시드 레벨 스타트업이었군요. 네, 그래서 되게 조그만 회사여서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오케이, 너 UX 디자이너로 정직원 채용한다. 근데 채용을 하고 보니 정작 문제가 되는 게 비자였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또 유학생들도 있을 거고 제가 얼굴은 잘 모르는 그런 선배들까지 막 찾아가서 네. 과거 뭐 대학교 선배들, 뭐 회사 선배들, 뭐 뉴욕에 있는 사람 다 찾아내면서 물어봤더니 하나의 가능성은 있는 게 아티스트 비자라는 거를 발급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어도비에서 상을 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국제 어워드였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할 자격이 좀 됐던 거죠. 그게 그 학생 때 받은 어워드가 지금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이렇게 도움되리라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거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아티스트 비자를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아티스트 비자를 3주 만에 받게 됐고 보통은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 제가 3주 만에 받게 됐고 그건 진짜 운이 좋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저한테 그 아티스트 비자를 그 알려준 그분도 저보다 더 좋은 상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그분도 최대한 빨리 받았는데도 3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시간의 여유를 둬라. 근데 만약에 제가 3개월이 걸렸으면 아마 이 회사에 취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회사는 그럼 그냥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네. 거기 사장이 그 위클리 미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위클리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디자이너 뽑았어. 네. 그 다음 주에 근데 얘가 일을 못할 수도 있어. 그 다음 주에 아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티스트 비자라는 걸 신청을 한데 그 다음 주에 안 될 것 같아. 3개월 걸린데 우리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우린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 그렇죠. 보통 누가 채용을 하고 3개월을 기다려주진 않으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정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비자는 보통 유학생들이 많이 받는 비자가 그 H1 비자라고 거기서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예요. 영주권을 제외하고. 네. 그거를 받는데 그 유학생들이 그래도 그걸 받으려고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1년의 OPT라는 그 기간이 존재해요. 네. 저는 그 당시에 그걸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H1 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로터리예요. 추첨이 네, 추첨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로터리가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뭐 5대1, 뭐 10대1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2월에 신청을 해서 네. 4월까지 마감을 딱 하고 결과는 10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그 유학생들은 일을 할 수 있죠. OPT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또 네네. 일을 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지만 저는 유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걸 신청한다 하더라도 10월까지는 저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아티스트 비자를 신청하게 됐는데 돼서 그때부터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운이 좋다고 왜 말씀하시는지 알 정도로 이게 다행스럽게 정말 잘 맞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운도 운이고 제가 지금에 와서는 되게 고마워하는 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 저한테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저 대신 뭘 좀 알아봐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럼 아티스트 비자는 받고 나면 그게 얼마나 유지가 돼요? 기본 3년이 유지가 되고 3년이 지나면 3년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티스트 비자를 받고 다행스럽게 네. 이직을 하실 수 있게 됐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 8명 정도 네. 되는 시드레벨 스타트업이었으니까 제가 지금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과연 뉴욕에서 시드레벨 스타트업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나 어떤 회사일까가 궁금해지는데 네. 클릭테라퓨릭스라는 회사는 앱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앱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치료라고 하면은 피지컬리 뭔가 그런 헬스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뭐 리추얼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그 당시 저희가 했던 거는 금연을 돕는 앱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금연 앱을 만드는 회사들은 많이 있어요. 네네. 있는데 많이 성공하지 못하죠. 근데 그게 성공을 하려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했는데 저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의 그 의료 문화가 얼마나 안 좋은지. 네. 그래서 미국은 파마시가 되게 많아요. 약국이 너무 많고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 최대한 약으로 치료를 하는 그게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약국을 먼저 가요. 그래서 그렇게 많았군요. 네. 이제 그 수요를 줄이고자 앱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금연 앱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했던 게 미국은 또 그 멘탈 헬스가 되게 네. 그 큰 이슈거든요. 지금은 더 커졌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큰 문제였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정말 먹는 약을 빼고는 의사가 하는 일은 상담 그리고 모티베이션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회사가 이제 시드 레벨을 시작했지만 회사가 이제 시리즈 A가 되고 나서 네. 그런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멘탈 헬스 그리고 뭐 심장병 환자들 뭐 이런 것들. 그때 저희가 하여했던 한 명이 그 마운트 사이나이라는 병원에서 미국에서 큰 병원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거기서 그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박사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앱을 또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또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하게 되고 하면서 회사가 커지게 됐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들어가셨을 때는 8분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혹시 어느 정도 일하셨어요? 여기서는? 거기서 제가 3년 반 정도 일했을 거예요. 와, 3년 반이면 꽤 스타트업에서 3년 반은 사실 여기서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스타트업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즉 물론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과 한국의 스타트업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그 텐션 높은 조직에서 3년 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 감들은 오실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우선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그 회사 자체가 제 이야기를 일단 인내심 있게 들어주고 그 디자인에 대한 거를 인정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이 서툴러도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 밀고 나갔을 때 반응도 좋았고 또 하나는 제가 한국 스타트업에선 일해보지 않아서 네네. 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많이 문화가 바뀌어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 연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니까. 아 맞아요. 처음에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한테 얼마 받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받던 게 있으니까 네. 그거에 1.5배 정도 받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물가를 봤을 때 1.5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뉴욕이. 네. 예. 뭐 예를 들면 맥도날드 빅맥으로 예. 따졌을 때 예를 들면 여기가 6,000원이면 거기가 9,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면 되겠다 했는데 그 사장님이 사장님이 이제 그걸 사인하러 오잖아요. 네, 그렇죠. 저한테 한 번 더 컨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면 진짜 행복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몰랐던 게 미국은 세금이 따르고 팁이 따르고 뭘 먹어도 예. 네. 그리고 거기서 나가는 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연방 세금 그리고 뉴욕 주 세금 두 개가 더블로 나가고 제 기억에 한국의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월급을 딱 첫 달 찍어서 딱 보니까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와우 뭐 과장해서 말해서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와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한국에서 받던 거 정도 받은 거예요. 물가가 1.5배인데 그래서 내가 더 부를 걸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좋은 회사를 만난 거는 그 회사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월급을 앞자리를 바꿔가면서 올려줬어요. 크게 올려줬어요. 우와. 너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난 되게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이만큼 올려줄게. 그렇게 제가 몇 년을 올렸겠죠? 그렇죠. 3년 일단, 반. 네. 일단 그런 경제적으로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른 큰 회사들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기대하고 갔던 것보다는 훨씬 많았고 한국에 나중에 제가 3년 반 정도 일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에서 받던 거를 환율 계산을 하고 뭐 2배를 해도 그보다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만족감 때문에 다닐 수 있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에쿼리라는 게 있어요. 에쿼리라고 한마디로 스타트업이니까 주식회사가 아니죠. 네. 그러면은 상장을 하기 전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주식을 갖고 있겠죠 회사들이. 일종의 비상장 주식. 그렇죠. 같은 거죠? 비상장 주식. 네 한국말로 비상장 주식인 거네요.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금액에 살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회사가 규모가 한 1년, 2년 정도 된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그래도 좀 낮은 편에 속했는데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상장을 해서 얼마로 상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든 이거를 100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상장 후에.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뭐 75원에 살 수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꽤 많은 주를 받아요. 예를 들면 뭐 100만, 10만 주, 뭐 15만 주를 받아요. 그럼 거기에 곱하기 100원만 해도 그렇죠.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회사가 상장만 하면 어떻게 보면 밀리언웨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회사에서 정말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회사를 상장시키는데 큰 공을 해야 되겠다. 주식을 더 받고가 아니라 상장을 일단 하면 내가 큰 돈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은퇴할 수 있겠다.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3년 반을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는 이 팟캐스트에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왔다 가시면서 디자인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많이 하셨을 거라서 맞아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 네. 문화적으로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회사 자체. 좋은 동료들이 확실히 계셨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지금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그 프로덕트 매니저는 현재 구글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스타트업으로 다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그 개발자였던 친구 한 명은 지금 현재 메타에서 개발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 다른 개발자는 현재 아마존에서 그 AWS에서 일하고 있고 저랑 부서는 틀리지만 또 그 이후에 저희가 고용했던 한
개발자인데 개발팀장으로 저희가 고용을 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우버에서 개발팀 2-3개를 운영하고 그 매니징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많이 제가 배우는 것도 많았고 문화도 좋았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주 어울리고 술도 같이 많이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유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굳이 옮겨야 되겠다 생각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반 동안 계속 경험을 하시면서 계실 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스텝을 바꾸는 거 스텝업에 네.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생각을 네. 혹시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다음 회사로는 그 바이주어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를 제가 갔다고 그래야 되나 운영을 했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사실 제 의지로 제가 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 회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고 네네. 제 밑으로 주니어도 이제 뽑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제 팀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 저랑은 되게 친했고 저의 작업을 되게 좋아해줬어요. 그 친구는 되게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 시리즈 A가 된 다음에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내 아이디어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근데 저한테 제안을 했던 거죠. 일종의 스카웃인가요? 그럼? 그렇죠. 내가 이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기초 자금은 내가 낼 테니 너는 코파운더 자격으로 나랑 같이 시작을 하자. 그리고 한 명 더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한 다른 회사로 간 그 개발 팀장이 또 너무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셋이 동업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새로운 회사로 조인할 때쯤에 그 전에 클릭 테라피리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 있는 상태였어요, 회사가? 예, 그 당시에 직원이 3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처음 조이닝할 때는 8분이었다가 네, 나올 때는 이제 30명 정도 더 예, 말 그대로 시리즈 A 스타트업으로서 볼륨을 꽤 키운 상태였겠네요.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00명,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많이 회사가 커졌죠. 그렇네요. 네, 그럼 이제 조이닝해서 새로운 곳에서는 이건 완전히 또 단순히 이직이 아니라 코파운더 레벨에서의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네. 이건 또 어땠나요? 저는 우선 처음에는 조인을 하면서 제가 또 걱정했던 거는 8명에서 20명, 30명까지 늘어났던 회사가 다시 작아진 회사를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회사를 확장시키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그 두려움은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적인 걸 더 바라보는 편이라서 내가 아예 시드 레벨 전부터 회사 셋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거를 잘 하는 친구니 이런 부분은 이 친구가 전적으로 하고 나는 그러면 프로덕트 스트래티지라든지 기획 단계부터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2번째, 3번째 저한테 질문했을 때 오케이 너랑 하겠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 생각하셨던 것과 현실의 갭이 좀 궁금합니다. 네,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그 어려운 점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나 똑똑한 친구였고 자기 아이디어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뭘 설득을 하면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제가 조금 더 그 언어적으로 자유로웠으면 가능했을 부분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서비스 자체는 어떤 서비스였어요? 여기도 되게 신기한 게 네. 미국은 그 대출 융자가 3금융권도 많아요. 3금융권. 네, 한국으로 따지면 3금융권 이러면 약간 뭐 그런 손대면 안 되는 돈 네.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빌려주는 게 있고 일단 은행 이자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2금융권, 3금융권까지 가는데 그 대출 회사를 돕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문제점이 뭐였냐면 예. 사람들이 고금리를 쓰면서 하고 반 정도는 파산을 해요. 아이고. 왜냐하면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고 네네. 그리고 미국은 법이 중요한 나라인데 법도 너무 자주 바뀌고 그 우리가 했던 서비스가
그 돈을 빌린 사람, 비즈니스 오너들이 우리가 적절한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지금 당장에 필요한 정보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읽고 자기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또 트래킹을 해서 다음에 유추되는 필요한 정보들을 또 우리가 주게 되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네요. 그렇죠.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저희가 앱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웹인가요, 그냥? 텍스트 베이스, 어. 문자로. 우와. 아. 네. 근데 문자를 가는데 저희는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트래킹하고 그 알고리즘을 짜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예를 들면 AI를 베이스로 한 서비스였고 네. 이 친구들한테 메시지로 정말 그냥 비즈니스 코치가 메시징하는 것처럼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다들 무시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오케이 어떨 때 무시하는지를 저희가 단어들로 유출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어떤 부분은 피하고 어떤 게 이 친구들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떠한 서비스를 줘야 이 친구들이 엔게이지 하는구나 라는 그 데이터를 뽑고 그런 적절한 서비스를 주는데 보통 그냥 블로그처럼 이렇게 써서 쭉 길게 써서 보내면 사람들은 읽다가 말아요. 그거를 다 그 찹해서 당장에 읽을 수 있는 양으로 나눠서 그 UX 플로우를 짜는 거죠. 중간중간에 퀴즈도 넣고 네. 하면서 그 서비스를 보내는데 퍼스널라이즈 되게 조금 더 진짜 비즈니스 코치가 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인테이크 콜도 받고 이 친구들이 질문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어요. 그 랜딩 컴퍼니를 통해서.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한 2년 정도 했는데 파산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었네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큰 효과를 봤던 거는 코로나 때였죠. 왜냐하면 초반에 코로나 때 미국 법이 되게 자주 바뀌었어요. 뭐 마스크를 써야 된다, 손을 네. 소독해야 된다,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비즈니스 오너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뀔 때마다 이 주마다 또 법이 다르고 이 주에 맞는 가이드라인 데이터를 다 입력해놓고 그게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바로바로 그때 이 사람이 일을 시작하는 그날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저희는 보내주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잘 되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도 잘 됐는데 코로나가 조금 장기가 되면서 네. 큰 이슈가 하나 터졌죠. 제일 먼저 직격탄을 받은 게 비즈니스들이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받으니까 파산율이 급격히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랜딩 컴퍼니가 이게 돈을 이렇게 대출해준 대출 회사가 수익을 배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문을 닫게 된 거죠. 구조 자체가 무너져서.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벌어놨던 돈으로 1년 동안 그리고 그 사용자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비즈니스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한 1년 정도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진 않았지만 코로나 한 1년 정도 됐을 때쯤에 그 문을 닫았던 대출 회사의 사장이 한 명이 더 큰 대출 회사에 그 합병이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회사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사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럼 이 아이디어를 팔고 그 수익을 배분해서 일단 돌려받고 그 지분율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하자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게 장기화되면서 그쪽에서도 너무 큰 금액인 거잖아요. 저희 그 아이디어를 사는 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길어지고 저희가 갖고 있던 회사의 잔고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더 기다리는 거는 시간 낭비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저는 이제 동료한테 그랬죠. 나는 그러면 다른 회사를 찾아봐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더 기다리고 하면 좋겠지만은 나도 그걸 더 이상 기다리기는 좀 힘들고 물론 월급은 계속 들어오긴 있었지만 모티베이션이 없잖아요. 제가 뭘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죠. 그냥 기다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유지보수 정도. 네, 그 정도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나 다른 회사를 좀 찾아보겠다 하고 빠빠이 이러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는 도전을 준비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도 또 뭔가 굴곡이 있나요? 있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직을 네. 제대로 한 게 그때가 첫 번째였을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네네. 한국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두드려 봤다가 운이 좋게 클릭 테라피릭스 들어가게 됐던 거고, 지금은 정말로 제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고 레주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시니어로서의 제대로 된 첫 이직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손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그 인터뷰를 보러 다닐 때는 PDF 파일로 제 작업을 만들었었고 이미지 위주의, 왜냐면 저는 GUI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레주메도 어느 정도 그래픽적인 거를 많이 넣어서 디자인했다면 드라이브 글로벌이라는 회사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됐는데, 드라이브 글로벌이요? 네. 네. 이름은 지금 현재는 드라이브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회사로 제가 이직을 할 때 PDF 파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웹사이트로 다 했었어야 돼요. 아예 그 싱글 웹사이트로요? 뭐 BS나 이런 것도 아니고? BNS는 상관없죠. 상관없고요. 네. 근데 어차피 BNS로 하나 웹사이트로 하나 손이 많이 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리소스 다시 만드는 건 사실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 제가 그거를 도전하고 경험하고 나서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이직이나 이런 걸 물어볼 때 UX 디자이너들한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유저 익스피리언스다. 그 하이어링 매니저라든지 이 사람들도 너의 유저다. 제가 아까 말해주셨다시피 BNS도 있고 드리블도 있고 개인 웹사이트도 있고 아니면 윅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자동으로 웹사이트 만들어주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왜 개인으로 만들게 됐냐면 우선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코딩을 좀 좋아하기도 하지만 내 입맛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모든 컨텐츠 관리는 구글 시트에서 관리해요. 제가 어떤 새로운 작업을 업로드할 때는 구글 시트에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풀업이 돼서 웹사이트에 보여지는 시스템 구축을 해놨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나 이렇게 수정이 좀 더 수월한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 하이어링 매니저도 유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를 지원할 때, A라는 회사 지원할 때, B라는 회사 지원할 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지원을 할 때 그 회사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메일을 다시 작성했다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웹사이트가 작업물들이 동일한 게 보여지면 그 사람들이 인트레스팅하게 내 작업을 볼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TV 쪽 그 UI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고 모바일이 있고 웹이 있는데, 뭐 미국도 그런 TV 쪽 플랫폼을 하는 데가 있고 웹이 있고 모바일이 있잖아요. 첫 번째 가장 크게 보여지는 프로덕트는 이 회사에서 제일 좋아할 만한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 링크를 보낼 때 그것도 그 유저 저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레주메를 보고 거기 있는 그 링크를 눌러서 내 웹사이트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팀 매니저한테 이걸 보내주고 봐봐라 이렇게 할 건데, 그 유저 저니에 따라서 갔던 거예요. 첫 번째로 레주메를 만들 때도 레주메에 예쁘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UX적인 설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고 제일 흥미로워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래프도 넣고 뭐 데이터가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면
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글은 읽기가 힘들어요. 3초라고 그랬어요. 레주메 딱 보고 3초 안에 딱 스캔하고 끝.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인게이지를 할까 고민했고 딱 그 사람 시각 플로우가 끝나는 지점에 제 웹사이트를 넣고 그 안에 하이퍼링크를 좀 숨겨져 있는 그 파라미터를 써서 그거를 누르면 이 사람은 내가 짜놓은 웹사이트의 포맷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주메마다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거를 저는 이제 구글 아날리틱스를 사용해서 그거를 트래킹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작업을 보고 다음 작업을 쭉 내려서 스크롤하면 아래 이제 다른 작업들이 뜨는데 다음 누르는 작업이 뭐고 이 사람들이 플로우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그걸 통해서 아 이쪽 업계 이런 규모 이런 회사들은 요 작업들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그 배열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그 시기에 제가 알아보던 중에 리크루터가 링크드인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엄청 큰 회사는 아니지만 한 애니메이션 회사 좀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그런 회사의 인터뷰를 보는 중이었고 거기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리크루터가 저한테 보낸 그 메일 메시지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던 게 네.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저널리스트 그분이 이제 새로 차린 스타트업이었던 거예요. 와우. 뭘 하는 스타트업이냐면 멘탈 헬스를 관리하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저널리스트를 열심히 일하다가 머리를 다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로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그때 멘탈 헬스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아 이게 앞으로는 큰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던 거죠. 다시 헬스 쪽으로 돌아오셨네요. 그렇죠. 제가 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네. 그 리크루터도 너가 했던 백그라운드랑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네요.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갔는데 회사의 규모도 시리즈 B였었어요. 그러면 꽤 컸네요. 네, 200명이 넘었었던 와. 거죠. 네. 거의 한 300명 정도 됐었고 로케이션은 뉴욕에 하나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겠다 해서 드라이브에 조인하게 됐고 디자인 팀 인원이 8명 정도 됐었는데 8명. 네, 제가 그 중에 하나로 일하게 됐던 거죠. 그땐 UX 디자이너 포지션인가요? 그렇죠. 드라이브에 들어갔을 때는 시니어 UX 디자이너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담당했던 업무는 저희가 웹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포션을 맡아서 제가 그 부분을 피처를 임프루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처음에 조인하셨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조인하셨던 클릭테라피우틱스에서 했던 역할 그리고 바이주에서 했던 역할, 지금 드라이브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원하는 형태로 조금씩 점점 달성하는 패스로 가고 계셨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 클릭테라피우틱스에서는 UX적인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매니저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매니저가 이제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서 일하다 온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저한테 많이 도움을 줬고요. 네. 그리고 저도 물론 그런 아티클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찾아봤고 그러면서 좀 GUI보다는 UI적으로 많이 이동하게 됐었고 클릭테라피우틱스에서 나올 때쯤에는 이제 제가 UX를 손대기 시작을 했을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AI라든지 데이터 트래킹 그런 거를 제가 공부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이주에서는 이제 또 그게 메인이다 보니까 그런 리서치라든지 이런 걸 또 제가 스스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궁금한 그러네요. 부분들. 그러다가 이제 점점 UX로 가게 됐던 거고 네. 드라이브 갈 때는 UX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제가 완성을 시켜놓은 완성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일할 수 있을 만큼 베이스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가서 다른 UX 디자이너들하고 일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럼 스트라이브에 조인을 하신 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시리즈 B 단계, 그리고 인원도 이제 300명 네. 정도 되는 이제 좀 볼륨이 있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신 건데, 저희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 시리즈 B 정도 되는 스타트업에서 어떤 환경이었는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업무 환경이나 동료들 아니면 네. 기대했던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은 어땠었나요? 처음 들어갔을 때 뭐 회사 분위기라든지 뭐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좋았어요. 네. 다 좋고 처음에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모티베이션이 많이 됐고 좋았는데 신기한 거는 제가 3개월 다닌 지 3개월 안에 제 매니저와 제 매니저의 매니저가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또 개발팀의 제일 위에 헤드 오브 엔지니어링 그분도 바뀌고 3개월 안에 그렇게 그 매니저급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매니저가 왔는데 새로운 매니저도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클릭테라피릭스처럼 시드 레벨이라든지 이렇게 시리즈 A 정도 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적당한 회사에서는 문화를 서로 만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근데 이제 시리즈 B 정도 되니까 규모가 200명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예를 들면 디자인 팀에도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이 회사에 시드 레벨부터 있던 친구고 어떤 친구는 들어온 지 몇 년 됐고 1년 됐고 뭐 이런 다양한 그 일한 경력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전에 일했던 회사들의 다른 프로세스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른 프로세스, 다른 스타일로 그 업무를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왜냐하면 매니저가 그런 거를 잘 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중간에 매니저가 한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 공석이 한 달 좀 넘게 있었는데 한 달. 네. 그 사이에 매니저가 없으니까 서로 자기 그 자리를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안 보이는 신경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느껴지는 네. 명백하게. 네. 제가 사실 일하면서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비효율적인 감정 노동이거든요. 네. 그게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일할 때 안 좋아하는 거는 결과물이 없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만 끝나는 네. 그러한 미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저는 원래 그런 매니징하는 걸 사람 매니징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이렇게 오거나이징하고 이런 걸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거를 제가 나름 리딩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매니저와 일하는데 새로운 매니저는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때 좋게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업무 프로덕티비티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또 않아요. 결단할 땐 해야 되니까요. 원래 네. 속도를 낼 땐 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매니저가 메타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친구가 온 건데 이 친구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 윗선에서 내리는 프레셔와 아랫선에서 있는 그런 긴장감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친구도 약간 번아웃이 된 거죠. 제가 그거를 느꼈을 쯤에 내가 기대했던 스타트업 시리즈 B 정도의 그 규모의 좋았던 것들보다는 미국에서는 growing pain이라고 하거든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매니저들 역시 그 프레셔가 그 위로부터 오다 보니까 정말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약간의 워터폴 문화가 좀 있는 건지 좀 불확실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또 우리가 또 만들어가게 되고 내가 뭘 하나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일을 또 주어지게 되고 그 일도 깊게 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스타트업의 장점은 다양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시리즈 B 정도 되는 회사는 다양한 일을 하는데 제가 깊이 팔 만한 여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즈 B는 더 시리즈 C가 돼야 된다. 회사 규모를 키워야 된다.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집착을 하게끔 프레셔가 좀 있었고
깊이 있게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덜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커리어 골이 UX 디자이너로서 가는 거였는데 네. 그 UX 디자인을 하기에는 깊게 가지를 못하는 문제점을 제가 보게 됐던 거죠. 구조적인 문제군요. 확실히. 그렇죠. 네. 그게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쵸. 저한테는 이게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확실히 근데 맞지 않는 옷에 대한 그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게 시니어로서의 그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견디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스페셜리티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 액세시빌리티라고 디서빌리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그거를 메인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지나 중요도를 저처럼 깊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까지 딱 하고 더 이상은 아니겠다 싶어서 다른 넥스트 스텝을 찾게 된 거죠. 사실 말씀하신 문제는 구조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으면 개인이 어떻게 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네. 재직 기간도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더 짧았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트라이브선 저는 1년만 일했고요. 1년요. 제가 이 갈증을 갖게 된 거는 일단 매니저가 한번 바뀌면서 처음부터 새로운 매니저 온 다음부터 약간의 모티베이션이 좀 사라졌고, 그리고 그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액세시빌리티 관련해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을 했고, 네. 그렇다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게 비전도 보이지 않았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문제가 돼서 나와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면서 나는 조금 더 하나만 더 파보고 싶다. 하나만. 이제 GUI에서 UI 그리고 UX로 왔으니 네. UX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쵸. 뭐 리서치도 있고 인터랙티브 디자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한 부분을 좀 더 파보고 싶다라고 해서 다음 넥스트 레벨을 찾게 됐는데 큰 회사를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미국은 스타트업도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네. 큰 회사랑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만큼.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연봉이나 이런 거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그 베이스 연봉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전에 회사나 지금이나. 근데 제가 아마존을 봤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이조 테크놀로지스를 운영을 할 때 저희가 AWS 서비스를 썼었거든요. 네. AWS를 쓰다 보니까 그 아마존에서 하는 게 저는 그냥 물건만 파는 데인 줄 알았는데 AWS라는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내가 일하면 내가 좋아하는 개발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론트엔드 쪽을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써먹을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 제 메인 포커스가 액세시빌리티랑 데이터 관련한 이 업무였는데 데이터는 굉장히 많잖아요. AWS면. 네. 그래서 이 회사를 내가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내가 더 성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던 거죠. 도메인적으로 관심이 있던 부분에 대한 충족을 확실히 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것들이 있었네요. 네. 아마존 이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팟캐스트 녹음 초반에 석훈님의 그 스테이터스와 네. 지금 아마존에 지원할 때는 꽤 많이 다른 네. 이제 경험들을 쌓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조인인 할 때 뭐 인터뷰나 이런 프로세스 허들이 높진 않았나요? 그러면? 굉장히 높았죠. 어. 제가 데이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준비할 때 일단 AWS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뭔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했어야 됐고 제가 정말 어떤 부서를 지원하고 싶은지를 일단 봤어야 됐고 디스크립션을 좀 잘 읽어봤어야 됐고 인터뷰를 본 거는 크게는 세 번을 봤어요. 근데 실질적인 그 세션들은 인터뷰 세션은 통합하면
한 8번, 9번 와. 했던 거죠. 보통 제가 아는 바로는 뭐 구글, 메타, 아마존에 관한 거는 제가 이제 들어서 아는 것도 있고 네. 인터뷰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한데 크게 3번이에요. 처음에는 그 3번에 포함하지 않는 건데 저는 스크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그 리크루터가 컨택을 해요. 네. 지원한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지원한 롤에 적합한지를 일단 브리플리 한번 보고 그 괜찮다 싶으면 그걸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팀의 매니저한테 정보를 보내고 그럼 오케이 진행하자 하면 처음에 이제 제 작업을 공유하고 뭐 예를 메타 같은 경우는 작업도 공유하고 뭐 앱 크리틱이라는 세션도 있고 저희는 제 작업을 공유하고 질문 받고 하는 건데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아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메타의 그 회사 철학과 아마존의 회사 철학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인터뷰가 하는 방향이 달라요. 구글도 다를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같은 작업을 보더라도 얼만큼 유저의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 우리는 커스터머라고 불러요. 유저라고 부르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얼마나 내가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 마인드 자체가 커스터머를 행복하게 하면 유저를 행복하게 하면 그 유저는 계속 머무를 거고 그러면 수익은 창출된다 라는 자연스럽게.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존 작업을 보면서 그거에 집중을 많이 해서 물어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네가 이 결정을 UX적인 결정을 했는데 어떠한 베네핏이 있어 커스터머한테? 근데 제가 여기서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물론 제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은 더 행복해졌냐라고 물어보나요? 네. 여기서 네가 이렇게 UX적인 결정을 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이걸 통해서 30% 유저가 사용하던 게 45%로 나면서 회사의 이익률이 네. 15%에서 17%로 올랐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객관적인 데이터긴 하지만 내가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45% 정도가 여기서 앱을 못 쓰고 나갔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이 UX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45% 사람들 중에 23%로 그 레이시 줄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아마존의 인터뷰에 적합한 대답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인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인터뷰를 2번을 봐요. 2번에 걸쳐서. 그래서 처음에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작업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세션이 끝나고 나면 통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결과가 나오게 되고 통과가 되면 다음 세션을 하는데 똑같은 세션을 한 번 더 해요. 다른 사람이랑. 네. 근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그 온사이트 인터뷰라고 하죠. 네.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건 하루 종일 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7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7시간. 네. 처음에는 그 모든 그 인터뷰어들이 들어와 있을 때 제가 그 인터뷰들 6명 혹은 8명 이렇게 여러 명의 그 인터뷰어들을 놓고 제 작업을 발표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프레젠테이션이. 그걸 크게 봐요. 정확한 시간에 끝냈는지 정보 전달은 정말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들어왔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바로 이어서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 각 세션은 그 사람들마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회사 내부 규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규정이 아니라면 뭐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온사이트 내용을 보면은 7시간 정도로 보는데 마지막 인터뷰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떠들어야 되니까. 너무해서. 네. 그래서 7시간을 보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과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스몰 사이즈의 스타트업부터 B 거치고 파운더로 거치고 오면서 이제 네. 빅테크로 오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정도 빅테크가 되면 뭐 물론 좋은 동료에 대한 일반적인 퀄리티에 대해서는 내가 기대를 하겠지만 네. 뭐 이 사람이 나랑 맞냐부터 시작해서 네. 예전에 그 클릭 테라피우티스에 있을 때처럼 뭔가 밀접한 동료 관계를 모두가 기대하고 오진 또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원했던 뭔가 도메인 네. 쪽에서의 압도적인 전문적인 경험들을 네. 과연 실제로 지금 겪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아마존 계신 지 이제 몇 개월 정도 되신 거죠? 6개월 정도 됐고요. 네. 6개월 정도 됐으면 다른 회사면 어느 정도 이제 보일 거 보이고 하는데 네. 아마존이라고 지칭하진 않게요. AWS는 6개월이면 일반 회사 들어간 지 한 2개월, 3개월 된 격인 거예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방대하군요. 네. 왜냐하면 그 디자이너로서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많이 써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생소한 말들도 많고 제가 코딩 쪽이나 이렇게 엔지니어링 쪽에 그런 쪽을 제가 다룰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이 회사의 문화는 서로 디베이팅 하는 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무조건 동의할 이유는 없고 네. 뭐 레벨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아닌 이유 그리고 그걸 데이터 근거해서 말을 하고 데이터를 근거하니까 누구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그 있던 그 갈증 예를 들면 전에 드라이브에서 있던 그 갈증이 좀 해소가 되는 거죠. 왜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해소가 되니까. 근데 그 드라이브에서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증은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네. 아마존에서 일하면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문서 작성이에요. 근데 그 실제로 뭐 원페이저나 식스페이저 이런 것들은 유명하잖아요. 그런 쪽의 문서 작성인가요? 아니면 그것 포함해서 네. 모든 문서 작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유는 제가 아마 다른 그 큰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큰 회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회사 규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로케이션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미팅을 해서 한 번에 끝나면 되는데 네. 그게 되게 힘들어요. 매니저 레벨 되면 미팅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미팅에 참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그 사람들한테 정보는 전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디시전을 내렸는데 이 결정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가 뭐고 컨텍스트가 뭐고 어떤 데이터 베이스고 어떤 비전이 있고 플랜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서가 아니면 그거를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리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컨텍스트와 데이터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다른 팀은 모르겠어요. 우리 팀의 문화는 그렇게 문서 작성을 뭐 원페이지와 식스페이지를 하면 아니면 그 이상 페이지가 뭐 50개가 나오던 처음 미팅 전에 저는 이제 기대했던 미팅 전에 다 읽고 오고 이런 거였는데 그럴 시간조차 없어요. 그럴 시간조차 없다. 네. 그래서 우리 팀의 문화는 딱 들어오면 일단 문서 읽겠습니다. 10분 동안 이 문서 읽겠습니다. 뭐 15분 동안 읽겠습니다. 양에 따라서 아예 정해놓고 큐 네. 리뷰를 하는 느낌이네요. 네. 근데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코멘트를 달아요. 여기서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맞는 거야? 라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좋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더 좋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 이 아이디어가 맞는지 이 어프로치가 맞는지 계속해서 코멘팅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디베이팅을 하는 거죠. 그 문화가 저한테는 좀 신선하고 많이
배우게 됐어요.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더 비대면이 많다 보니까 이게 더 회사 문화로 정착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영작에 대해서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게끔 만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존에서 조인인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아주 간략한 그런 네. 편링까지 좀 들어봤는데, 제가 지금 녹음을 하면서 느끼는 건 지금까지 제가 2017년도부터 오랫동안 팟캐스트를 녹음을 했지만 네. 나오셨던 분들 중에 환경적으로도 다르고, 왜냐하면 한국에 계시다가 해외로 가셨고 네. 해외에서 되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집약적으로 꽤 높은 기복과 커브를 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오셨던 것 같아서 네. 저도 이게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커리어 패스를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은 이제 6개월 정도 계셨으니까 앞으로 또 새로운 그 장들을 계속 열어나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목표했던 그런 것들을 쌓는 패스로 오신 것 같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목표가 있으신지 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드라이브에서 아마존으로 올 때 그 갈망을 갖고 있었던 게, 하나의 조금 더 전문화 지식을 내가 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기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면 뉴욕은 지하철이 생긴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네. 한국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너무나도 지하철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한국이. 맞아요. 근데 왜 뉴욕은 그게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오래됐고 유지보수를 하기에, 그리고 개선을 하기에 사용자들이 계속 탑승을 하고 있고, 그럼 그걸 차근차근 조금씩 바꿔나간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그런 지하철 시스템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도 있는 다음에 생겼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바로 넣을 수 있었고 했는데, 뉴욕은 엘리베이터 없을 때 지하철이 생겼는데 나중에 넣었어야 되고. 아마존 AWS가 그래요. 오.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올드한 것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액세시빌리티 같은 경우도 네.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고, 나쁘게 보면 너무나 뭐 해야 될 일이 많고 길지만, 좋게 보면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가 제가 담당을 하게끔 된 건 아닌데, 제가 그쪽에 스페셜리티가 있으니까 하게 된 건데, 액세시빌리티에 지금 미국 법이 네. 그렇게 지금 추세가 변해서 저희가 이거를 임프루브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런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던 적이 없는 회사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제가 스스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는 제가 많은 데이터를 백업을 해놓거나, 그래서 제 어떤 UX 디시전을 내릴 때 그걸 사용하나 이런 걸 많이 하진 못했어요. 네. 물론 테스팅이나 이런 건 하지만 해봤자 많아야 100명 이었는데, 지금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니까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하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근간해서 디자인을 해나가는 그런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거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저는 뭐 그런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제가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향후에 나는 무슨 매니저가 돼서 팀을 뭐 그런 생각은 없고, 아까 말했던 정말 액세시빌리티 하면 떠오르는 디자이너가 제가 되고 싶고, 또 UX 디자이너로서 주관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는 그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제 현재는 꿈입니다. 그래서 뭐 타이틀이나 레벨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그 회사에 대한 계획은 없고, 그런 쪽에 특화가 된다면 어디 가든 뭐가 되든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에피소드 내내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하셨고, 그때의 관점, 그리고 도전을 할 때 봐왔던 것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잠깐 들어오셨을 때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시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이제 녹음한 것들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마치기 전에 그 현업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데 네. 회사의 규모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에 옷이 나한테 맞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먼저가 되면 회사 규모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뭐 최근에 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 회사에서 안 좋은 피드백을 받은 게 아니라 맞지 않는 옷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본인 정신 건강에도 좋고 본인 커리어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저보다는 쉬운 길을 가실 거니까 네, 그렇게 디자이너로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석훈님 모시고 한 자리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같이 인사드리면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현재 AWS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최석훈 디자이너님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컨택을 드리고 준비했던 것만큼 실제로 도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는 보통 우리가 빅테크에서 바로 시작하거나 그 빅테크 내에서의 디자인 프로세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그 스몰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해외에서 어떤 도전을 해왔는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는 에피소드였고 여러분께도 이러한 메시지 같은 것들 그리고 나한테 대입했을 때 이런 거 어떻게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